어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합니까? 친정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대문 앞에서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빈 지게 하나 메고 떠났던 며느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며느리의 지게 위에는 쌀가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체 빈 지게 하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네는 대대로 이 고을에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기와집 48 칸의 논밭이 100마지기. 곳간에는 쌀이 넘쳤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도현이와 작은아들 도윤이. 큰아들 도현이는 벌써 장가를 들어 큰며느리 윤씨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도윤이는 아직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김진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진사의 어머니 박씨 대부인이었습니다. 올해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맑았습니다. 허리가 꼿꼿했고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대부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른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젊었을 때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집안 교수였다더라. 박씨 대부인은 매일 아침 마당 한가운데 노인돌 위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씨 대부인이 마당에 앉아 볕을 쬐고 있는데 큰며느리 윤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장에서 비단을 좀 사왔사옵니다. 윤씨가 곱디고 온 비단 보자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노란 비단.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것을 해 입으면 고을에서 저보다 고운 사람은 없을 것이옵니다. 윤씨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박씨 대부인이 비단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빈 그릇이 가장 많이 담는 법이다. 윤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빈 그릇이요. 사람의 갇히는 것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채우는 것으로 정해지느니라. 윤씨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 말씀이 어려워지셨구나. 윤씨는 비단 보자기를 다시 챙겨 들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씨 대부인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었습니다.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겉만 채우려 하면 안이 비는 법인데. 박씨 대부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하녀 하나가 대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혼사를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그래, 어떤 처자를 보았느냐? 고을 원님 댁 셋째 딸이 어떻겠습니까? 원님 댁이라면 우리 집안에 힘이 될 것입니다. 박씨 대부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진사야. 예, 어머니. 혼사란 것이 힘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니라. 김진사는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김진산의 큰며느리
윤 씨는 부잣집 출신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장사로 큰 돈을 벌어 양반 행세를 하는 집안이었지요. 윤 씨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습니다. 비단 옷만 입었고 거친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을 온 뒤에도 윤 씨의 버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고 비녀를 꽂는 데만 한 시즌이 걸렸습니다. 큰 며느리 부엌에 가서 아침상을 차려야지. 박 씨 대부인이 말하면 윤 씨는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하인들이 있는데 제가 왜요? 윤 씨의 눈에 비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김진사네의 재산이었습니다. 논밭 100마지기, 곳간의 쌀, 그리고 박 씨 대부인이 간직하고 있다는 금붙이. 마을에서는 박 씨 대부인이 젊은 시절 친정에서 가져온 금패와 비녀가 상당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것만 내 차지가 되면 윤 씨는 밤마다 속셈을 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이니 당연히 제 몫이 가장 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편 작은 아들 도윤이는 형과 사뭇 달랐습니다. 도현이가 아버지를 닮아 체면을 중시했다면 도윤이는 할머니를 닮아 마음이 여렸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하인에게도 말을 놓지 않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도윤아, 예, 할머니,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갈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옵니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박 씨 대부인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작은 아들의 혼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원님 댁 딸이 아니었습니다. 고을 박산골 마을에 이생원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그 집 딸이 참 어질다 하더라. 박 씨 대부인이 직접 혼처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원은 한때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간신의 모함을 받아 벼슬을 잃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가세가 기울었기니도 겨우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딸 연희는 올해 18. 곱지도 못하고 곱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옷은 누더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말띠맑았습니다. 콜레날이 되었습니다. 연희가 김진산의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큰며느리 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저것이 며느리라고? 윤 씨가 옆에 선 하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지가 시집을 온 거 아니야? 하녀가 킥킥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네가 왜 저런 가난뱅이 집딸을 며느리로 들였대. 박 씨 대부인이 고르셨다더라. 늙으면 눈이 흐려진다더니.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이 좋은 집에 자신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 씨 대부인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 앉아라. 연희가 대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 대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대부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손이면 되었다. 예. 이 손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란다. 연희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이 집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뒤로 연희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상을 올린 뒤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가 끝나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쓴 뒤에는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큰며느리 윤 씨는 그런 연희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리. 머슴이 따로 없구나. 그래야 밥값은 하지. 가져온 것이 없으니.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연희를 박씨 대부인은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희가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닦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대부인은 마당의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며느리야. 때가 올 것이다. 연희가 시집 온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작은 마님, 작은 마님. 무슨 일이냐? 친정 마을에서 사람이 왔사옵니다. 이 생원 어른이 크게 편찮으시다 합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이 생원이 홀로 연희를 키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연희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집간 며느리가 허락 없이 집을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가 큰 며느리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다 합니다. 잠시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윤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지금 김장철이 코앞인데 내가 빠지면 누가 일을 하느냐? 하루만이라도 안 된다.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것이 벌써 친정 타령이냐? 연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씨 대부인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 아비가 아프다며. 예. 그러하옵니다. 내일 다녀오너라. 연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령이옵니까? 내가 허락하면 누가 맡겠느냐. 다녀오너라. 연희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내일 떠나기 전에 나를 찾아오너라. 줄 것이 있다.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희가 박씨 대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대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빈 지게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고 가거라. 연희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예, 지게를 말이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어머님, 이 지게에는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래, 비어 있다. 빈 지게를 지고 가라 하시옵니까? 그러하다. 연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친정에 가면서 빈 지게를 지고 가라니. 보통은 쌀이든 반찬이든 뭐라도 싸서 보내는 법인데 빈 지게라니요.
마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머님, 혹시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옵니까? 잘못이라니. 왜 그리 생각하느냐? 빈 지게를 지고 가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옵니다. 박씨 대부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웃는 자는 웃게 두어라.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느니라. 또 그 말이었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많이 담는다던 그 말. 연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윤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빈 지게를 보더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님도 참. 며느리 친정에 빈 지게를 매주시다니. 윤 씨가 킥킥 웃었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 빈 지게 지고 가면 친정에서 뭐라 하실까? 하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망신이 또 있나? 박씨 대부인이 작은 며느리를 미워하시나 봐. 그러게 가난뱅이 집딸을 데려오더니 빈 지게나 매주시고. 연희의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빈 지게를 등에 졌습니다. 지게가 텅 비어 있으니 오히려 더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짓누르는 무게였습니다. 남편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잠깐. 서방님, 할머니께서 왜 빈 지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께는 다 뜻이 있으실 거야. 예. 할머니는 한 번도 뜻없는 일을 하신 적이 없거든. 도윤이의 말에 연희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길로 나서는 순간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것 봐. 김진산의 작은 며느리 아니야? 빈 지게를 지고 어디 가는 게야? 친정 간다면서 빈 지게를 지고? 허허,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나 보지. 어떤 안악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시집 가서 저 꼴이라니. 연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돌아갈까? 이 지게를 내려놓고 돌아갈까?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사라지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연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은 왜 빈 지게를 주신 걸까?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무엇을 채우라는 뜻이신 걸까? 산 중턱쯤 왔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허름한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연희는 목이 말라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막 안에 들어서니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박씨 대부인처럼 맑았습니다. 아이고, 아가. 빈 지게를 지고 어디를 가는 게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정에 가는 길이옵니다. 빈 지게를 지고? 시어머님이 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혹시 공주 김진산의 박씨 대부인이냐? 아시옵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그 양반이 아직도 그 수를 쓰는구나. 연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님, 시어머님을 아시옵니까? 알고 말고. 젊었을 때 함께 한양에서 지냈지. 할머니의 이름은 정씨였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옛날 한양에서
박씨 대부인과 이웃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란다. 빈 지게를 준 데는 다 뜻이 있을 게야. 하지만 저는 그 뜻을 모르겠사옵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느끼면 된다. 연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일이다.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갑자기 망했어. 남편이 일찍 죽고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맨손으로 살림을 일으켰지. 그때 빈손이었지만 그 빈손으로 백마지기 논을 만들어낸 분이야.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래. 비어 있었기에 채울 수 있었던 거란다. 내 시어머니는 그걸 몸으로 깨달은 분이야. 연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지게를 다시 등에 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빈 지게를 잘 보아라.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연희는 처음으로 빈 지게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다. 아직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워졌습니다. 친정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초가집 서너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친정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풀이 무성했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생원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뼈만 앙상했습니다. 연희냐? 아버지, 어디가 아프시옵니까? 허허, 별것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이생원은 가을거지를 하다가 쓰러진 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죽을 쑤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쌀독이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 단지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놓인 빈 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빈 지게, 빈 쌀독.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웃집 박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어이구, 연희가 왔구나. 아저씨. 그런데 그 지게는 뭐냐? 빈 지게를 가져왔어. 연희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주셨습니다. 박씨 대부인이, 그분이 빈 지게를 매주셨다고? 박 노인이 지게를 한참 바라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지게 보통 지게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게 참나무로 만든 지게야. 그것도 아주 오래된 참나무. 이런 지게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야. 옛날 한양에서 지게를 잘 만든다는 장인이 있었는데 그 장인이 만든 것과 똑같구나. 박 노인이 지게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라. 지게 작대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 연희가 눈을 크게 뜨고 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게 작대기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때가 묻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한 글씨였습니다. 콩, 베이, 능, 이행, 빈 잔이 채워질 수 있다. 공배능령? 연희는 그 뜻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아버지 옆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빈 지게, 빈 쌀독, 빈 반찬 단지. 모든 것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것들 사이에서 연희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채울 수 있다. 연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지게를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뜯었습니다.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었습니다. 빈 지게 위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게가 가득 차서 돌아올 때쯤 이웃집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것을 혼자 해왔단 말이냐?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빈 지게가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연희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빈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나물과 약초를 뜯어 지게에 가득 담아 내려왔습니다. 약초는 아버지의 약으로 다렸습니다. 나물은 반찬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는 것은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장터에서 연희의 나물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김진산의 작은 며느리가 캔 나물은 아주 싱싱하다더라. 약초도 귀한 것만 골라 캐온다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연희의 나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연희는 나물을 팔아 쌀을 샀습니다. 쌀로 밥을 지어 아버지를 먹였습니다. 약초를 달여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이 생원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아비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 생원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연희의 정성 어린 간호가 효험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비야, 며느리 덕에 살았구나. 이 생원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소문은 장터를 넘어 이웃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소문은 뜻밖의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연희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는데 비단 옷을 입은 부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김진산의 작은 며느리냐? 그러하옵니다. 내가 들으니 내 약초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구나.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혹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부인은 다름 아닌 이웃 고을 군수의 부인이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의원이 아니옵니다. 다만 시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가 몇 가지 있사옵니다. 사실 박씨 대부인은 틈틈이 연희에게 약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풀 중에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을 구별하는 법. 열을 내리는 풀, 기침을 멎게 하는 풀, 상처를 아물게 하는 풀. 연희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하나하나 기억해냈습니다. 연희가 약초를 달여 아이에게 먹이자 사흘 만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군수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살해를 하려 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군수 부인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군수 부인은 쌀 5가마를 연희의 친정에 보내왔습니다. 연희가 사양했지만 군수 부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받아주렴. 연희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쌀의 절반은 이웃의 가난한 집들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연희가 쌀을 나누어 주다니. 김진산의 작은 며느리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둘 연희에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연희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기슭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옷이 남루하고 얼굴에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느냐? 엄마가 아파요. 어디 사느냐? 저기 산 너머예요. 연희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넘었습니다. 산 너머에 허름한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벌겋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한 열병이었습니다. 연희는 지체 없이 약초를 캐왔습니다. 물을 끓이고 약초를 달여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새벽녘에 여인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지나가던 사람이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사옵니다.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옵니다. 연희가 일어서려는데 여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가져가세요. 여인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조각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천 조각을 이어붙인 아름다운 조각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것이옵니다. 보잘것없지만 제 마음이옵니다. 연희는 사양하려 했지만 여인의 간절한 눈빛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도 연희는 빈 지게를 치고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빈 지게는 나갈 때마다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물로, 약초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름이 지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연희를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희야, 우리 밭에서 난 무 좀 가져가렴. 이거 우리 집 된장인데 친정 어른 드리렴. 내가 장작을 좀 패놓을게. 연희의 친정집 마당에 쌓이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쌀, 나물, 장작, 된장, 옷감. 그것들은 모두 연희가 산과 장터에서 빈 지게로 날라준 것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생원이 마당에 나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것이 모두 연희 내가 한 것이냐? 아버지, 제가 한 것이 아니옵니다. 시어머님이 해주신 것이옵니다. 시어머님이 빈 지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이 생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허허, 박씨 대부인.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로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군수 부인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작은 마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군수 나리께서 연희 아가씨를 만나보고 싶다 하십니다. 군수 나리께서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하지만 군수의 용건은 뜻밖이었습니다. 고을에 열병이 돌고 있는데 연희의 약초 솜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알아눕고 있소. 관에서 보낸 의원으로는 모자라오. 그대의 솜씨가 필요하오.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의원도 아니고 그저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생원이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아비를 살리고 군수 부인의 아이를 살리고 산 너머 여인을 살린 것이 모두 내 손으로 한 것 아니냐. 가거라. 연희는 깊이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빈 지게를 지고 군수가 있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고을에 도착하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노인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지체 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를 캐서 다리고 환자들에게 먹이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열병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작은 마님 덕분이야. 고을 사람들이 연희를 애워쌌습니다. 울면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수가 연희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이 빈 지게에 약초를 좀 더 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 친정 아버지에게도 드려야 하옵니다. 군수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어진 사람이오. 연희가 친정 마을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정집 마당에 쌀가마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감 보따리도 있었고 약재 꾸러미도 있었습니다. 군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을 사람들이 보낸 것까지 합쳐져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이생원이 마당에 서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희야, 아버지. 내가 빈 지게를 지고 나갔을 때 아비는 속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내 딸이 시집에서 천대받는구나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생원이 목이 메었습니다. 빈 지게가 이 모든 것을 가져왔구나. 연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은혜이옵니다. 아버지의 병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쌀독은 가득 찼고 장독대에는 된장과 간장이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희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께 돌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지. 빈 지게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연희는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지게 위에 친정에서 마련한 것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쌀가마 2개에 약초 꾸러미, 마을 사람들이 준 옷감. 나갈 때는 빈 지게였지만 돌아올 때는 가득 찬 지게였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시어머님께 내 감사의 마음을 전해다오. 연희가 빈 지게 아닌 가득 찬 지게를 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가짜 승리라는 것을 연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연희가 시댁에 도착한 것은 보름만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연희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만난 도윤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연희야, 할머니께서 어찌 되셨사옵니까? 도윤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시다. 연희가 달려갔습니다. 박씨 대부인의 방 앞에 도착하니 큰며느리 윤 씨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뵙겠습니다. 안 돼. 예. 시어머님은 지금 쉬고 계셔. 내가 들어가면 방해가 되잖아.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내가 집을 비웠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윤 씨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니. 사실 박씨 대부인은 연희가 떠난 뒤 며칠 만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윤 씨가 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연희가 없는 동안 윤 씨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윤 씨는 오래전부터 박씨 대부인이 숨겨둔 금부치와 토지 문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부인이 쓰러진 것을 틈타 대부인의 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 놓으셨을 텐데. 윤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현이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시어머님이 이러시니 재산을 미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만약에 대비해야지요. 큰아들인 서방님이 당연히 다 맡으셔야 합니다. 도현이는 아내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원래 도현이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친정에 가서 한 달이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신데도요. 아이고,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에요. 게다가 시어머님이 아끼시던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설마 작은 며느리가?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친정이 가난하잖아요. 윤 씨는 능수능란하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연희가 시어머니의 물건을 훔쳐서 친정에 가져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산의 작은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대. 아이고, 가난한 집 딸이라더니. 사람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연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약초를 다리고 죽을 쏘어 드렸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약초를 쓰고 있는데 왜 차도가 없는 것일까? 하루는 연희가 부엌에서 약을 다리고 있는데 윤 씨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내가 대신 약을 가져다 드릴게. 너 좀 쉬어. 아니옵니다,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 괜찮아. 나도 며느리인데. 윤 씨가 약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연희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마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윤 씨는 약에 다른 것을 타고 있었습니다. 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풀을 몰래 섞고 있었습니다. 대부인이 빨리 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인이 병석에 오래 누워 있을수록 윤 씨가 집안을 장악할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윤 씨는 또 다른 일을 꾸몄습니다.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작은 며느리가 친정에 있는 동안
시어머님 방에서 없어진 것이 있사옵니다. 뭐라고? 시어머님이 아끼시던 은비녀와 옥패가 사라졌사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제가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작은 며느리가 돌아온 뒤에 확인해 보니 없어진 것이옵니다. 김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진사는 원래 연희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것은 어머니의 뜻이었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작은 며느리를 불러라. 연희가 불려왔습니다. 며느리야, 할 말이 있다. 예, 아버님. 내가 없는 사이에 시어머님 방에서 물건이 사라졌다. 내가 아느냐?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모르옵니다. 모른다고? 예, 저는 시어머님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사옵니다. 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서 빈 지게를 지고 갔잖아요. 돌아올 때는 잔뜩 짐을 지고 왔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연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라뇨.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연희야, 나는 내 말을 믿어. 서방님. 하지만 형수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어. 상황이 좋지 않아.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사옵니다. 알아. 하지만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 도윤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연희의 시집살이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연희를 도둑 취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김 진사는 연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병석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대부인은 병이 깊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연희가 손을 잡으면 대부인은 미약하게 손을 움켜쥘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연희는 밤마다 대부인 곁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김 진사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작은 며느리를 내쫓아야 합니다. 내쫓다니. 도둑질을 한 며느리를 어찌 이 집에 두겠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님의 병도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깊어진 것이옵니다. 차라리 작은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시옵소서. 김 진사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은 며느리를 불러라. 연희가 불려왔습니다. 김 진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 짐을 꾸려라. 예.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연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결정한 것이다. 도윤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부당합니다. 연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닥쳐라. 내 아비의 결정에 대들 셈이냐. 윤 씨가 곁에서 눈물을 짜냈습니다. 아이고, 작은 서방님. 증거가 명백한데 왜 감싸시는 거예요? 도윤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뒤집을 힘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시집 올 때도 빈손이었고 나갈 때도 빈손이었습니다. 마당에 그 빈 지게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친정에 갈 때 시어머니가 매주셨던 바로 그 지게였습니다. 연희는 지게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대부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연희가 대부인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요. 대부인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님이 빈 지게를 주시며 하셨던 말씀.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빈 지게를 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채워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시 비어버렸습니다. 연희가 이 말을 대부인의 손등에 대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채울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희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빈 지게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왔을 때처럼 빈 지게를 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봐, 결국 쫓겨나는구나. 도둑질을 했으니 당연하지. 빈 지게 지고 왔다가 빈 지게 지고 가는구나. 쯧쯧.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수군거림, 손가락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 뿐이었지만 지금은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보름 전에 걸었던 그 산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씨 할머니를 만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산 중턱에서 멈추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마음은 먹장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성실히 일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을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눈물이 마를 줄 몰랐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빈 지게 위에 나무십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연희는 무심코 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게 작대기에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콩베이낭잉. 빈 잔이 채워질 수 있다. 연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많이 담는 법이다. 사람의 갇히는 것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채우는 것으로 정해지느니라.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느니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다시 비어졌다. 하지만 비어 있으니 다시 채울 수 있다.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야. 연희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다시 일어서셨다고 했지.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나는 해야 한다. 시어머님을 그 집에 두고 올 수 없다. 그 순간 연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 시어머님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 연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약초를 썼는데 차도가 없었던 것. 윤 씨가 약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던 것. 윤 씨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형님이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님의 약에 무언가를 탄 것이다. 연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시어머님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쫓겨난 며느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증거도 없이 큰 며느리를 고발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행상 차림의 노파였습니다. 정씨 할머님? 그 주막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연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할머님, 시어머님이 위험합니다. 알고 있다. 정씨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김진산의 마을에 들렀었단다. 큰 며느리가 하는 짓을 보았지. 그러면 증거가 필요하겠구나. 정씨 할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풀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미나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독은 없는 풀이야. 다만 다른 약초의 효능을 떨어뜨리지. 큰 며느리가 약에 타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아시옵니까? 내 눈은 아직 밝단다. 정씨 할머니가 연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연희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가겠습니다. 쫓겨난 몸으로? 시어머님을 구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느냐?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빛냈습니다. 있습니다. 빈 지게가 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고을 군수님을 뵈어야 합니다. 연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연희는 빈 지게를 지고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열병을 고쳐주었던 바로 그 고을이었습니다. 군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억울한 사정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오, 그대가 아닌가? 무슨 일이오? 연희가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신 것, 큰 며느리가 약에 이상한 풀을 타고 있다는 의심, 자신이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것. 군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오. 하지만 증거가 있소. 연희가 정씨 할머니에게 받은 풀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큰 며느리가 약에 타는 풀이옵니다. 독은 없으나 약효를 떨어뜨리는 것이옵니다. 군수가 관아의 의원을 불러 확인시켰습니다. 의원이 풀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풀은 약의 효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실이옵니다. 군수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소. 다음 날 군수가 김진산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관복을 입은 군수가 가마에서 내리자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군수 나리가 왜 여기까지 오셨대? 김진산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김진사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나리.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김진사, 할 이야기가 있소. 군수가 대청으로 올라앉았습니다. 김진산의 식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들 도현이와 큰며느리 윤씨, 작은아들 도윤이, 그리고 하인들까지. 먼저 박씨 대부인의 상태를 확인하겠소. 군수가 데려온 의원이 대부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의원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나리, 대부인의 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옵니다.
무슨 뜻이요?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약에 이상한 것이 섞여 있사옵니다. 약효를 무력화시키는 불이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대부인께 약을 드리고 있었소? 김 진사가 더듬거렸습니다. 그것은 큰 며느리가. 모든 시선이 윤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윤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연이었습니다. 빈 지게를 쥐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시어머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연희가 군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더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말하시오. 연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시어머님의 은비녀와 옥패는 어디에 있사옵니까? 윤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훔쳐갔잖아. 저는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형님은 시어머님의 방을 뒤진 적이 있지 않사옵니까? 윤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정 씨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정 씨 할머니가 군수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박 씨 대부인의 예뻐시옵니다. 대부인이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며칠 전에 이 댁에 왔었지요. 정 씨 할머니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큰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은비녀와 옥패가 나왔습니다. 박 씨 대부인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큰며느리 방 앞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좌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큰며느리가 훔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윤 씨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건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본 것이 있사옵니다. 하인 복순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희가 시집 왔을 때부터 부엌에서 함께 일했던 하녀였습니다. 큰마님이 작은마님이 달인 약에 풀을 넣는 것을 제가 보았사옵니다. 내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 김 진사가 호통쳤습니다. 복순이가 울먹였습니다. 큰마님이 입을 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셨사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 씨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큰아들 도현이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소. 서방님. 저는 이 집을 위해 어머니를 해치는 것이 이 집을 위한 것이란 말이오. 도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군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윤 씨의 죄를 묻겠소. 군수가 하나하나 죄상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약의 독초를 타서 회복을 방해한 죄. 이것은 불효 중에서도 가장 큰 불효이요. 둘째, 시어머니의 물건을 훔치고 작은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운 죄. 이것은 도적질과 무고죄에 해당하오. 셋째, 하인을 협박하여 입을 막은 죄. 윤 씨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욕심이 앞섰을 뿐이옵니다. 욕심이 시어머니를 해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용서할 수 없소. 군수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씨는 이 집에서 내쫓기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소.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둬야 하는 법이요. 윤 씨의 비단옷이 벗겨졌습니다. 화려한 비녀가 뽑혔습니다. 분과 연지가 지워졌습니다. 남루한 옷 하나만 걸친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윤 씨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산을 탐내다가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저리도 망치는구나. 쯧쯧 겉만 꾸미던 것이 저 꼴이 되었네. 윤 씨는 그 뒤로 마을 어귀의 허름한 움막에서 지냈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쳤고 곱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프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은 모른 채 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시 어머니를 해치고 며느리를 모함했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한편 연희는 곧바로 대부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 약을 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씨 대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연희가 대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부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님, 정신이 드시옵니까? 내가 돌아왔구나. 대부인이 연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빈 지게가 제 구실을 했느냐? 연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예, 어머님. 빈 지게가 모든 것을 해냈사옵니다. 대부인이 빙글에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빈 그릇이 가장 많이 담는다는 것을. 예, 어머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닷새 뒤 대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의 효험이 제대로 미치자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대부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작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내쫓은 죄 10,000번 죽어도 모자랍니다. 진사야, 사람을 볼 때는 겉이 아니라 속을 보아야 하느니라.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이후 연희를 전과 다르게 대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김진산의 집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새로 심은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씨 대부인은 여전히 돌 위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옆에 연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무릎 위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네를 지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이 이 집을 살렸어. 약초 솜씨가 신통하다더라. 군수 나리도 작은 마님을 칭찬하셨다지. 저 집은 시어머니의 지혜와 며느리의 효심이 만든 집이야. 연희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이웃의 병을 치료하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그 빈 지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빈 지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올려져 있었고 말린 약초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참나무 지게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박씨 대부인이 지게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저 지게가 비어 있을 때 너는 울었지. 그랬사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기에 내가 채울 수 있었다. 예, 어머님. 너는 빈 지게를 지고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왔단다. 그것이 내 가치이고 내 힘이니라. 연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박씨 대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빈 그릇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을 채운 것은 오직 너의 마음이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당의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연희는 누더기를 걸친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희의 곁에는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건강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이 있었습니다. 빈 지게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그릇이 가장 많이 담는 법이다. 화려한 비단으로 겉을 채운 큰 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빈 지게 하나로 마음을 채운 작은 며느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가는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릇은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세상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그릇을 채워주는 것은 오직 정직과 성실, 그리고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뿐이라는 것을. 박씨 대부인이 빈 지게에 담아 보낸 것은 바로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청도 공주 땅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참나무 지게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게의 작대기에는 여전히 내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지요. 콩베이낭잉. 빈 잔이 채워질 수 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